칭기스칸에 관한 기록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정복군주였죠. 좀 심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뭐 이렇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제국을 세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제국을 넓히십니까? 더 많이 약탈하고 더 못된 짓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국은 너무나 거대했고 너무나 단시간 내에 그런 성공을 거뒀어요. 더욱이 전쟁사적으로 보면 징기스칸의 제국은 아무도 하지 못한 요즘에 정말 한두 나라나 할 수 있는 엄청난 기록을 세웁니다. 세계의 모든 기후대를 정복합니다. 원래 모든 군대와 무기와 전술이라는 것은 지형적 환경적 특성에 맞춰져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이 평야를 점령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징기스칸의 군대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한 대에서 10대까지 사막에서 열대우림까지 평원과 산악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군대들 경기병들, 자기와 똑같은 유목기병들, 보병들, 유럽의 중장기병들, 인도의 코끼리 부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를 격파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공 때문에 그의 잔혹한 인성과 정복 과정에도 불구하고 전사적으로는 징기스칸의 비결에 대해서 높은 관심과 존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칭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뭐 여러분이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몽골 제국의 건국자고 초대 칸이죠. 징기스칸은 그 칸의 명칭이고 본래 이름은 태무진입니다. 원래 몽골 초원의 정말 작은 부족의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설적인 고초를 겪습니다. 뭐 아버님이 독살당하고 뭐 어디 부족에 잡혀가서 10대 때까지 노예로 살고 그러다가 인류 역사에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세계 제국을 세웠죠. 저 사람의 비결이 뭔가. 지난번에 곽거병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목기병의 가장 큰 장기는 전선 없는 전투를 한다는 겁니다. 군진합격이라고 나눠서 흩어져서 적의 군대를 어느 지점에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후방으로 뚫고 들어가서 후방을 쓸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몽골 기병대가 한 5개 부대로 나뉘어서 우리 국경에 쫙 위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야 돼요. 동원해서 5개의 요새에다가 이제 군대를 배치합니다. 적의 진로를 막아야 되니까. 그 순간 5개로 흩어져 있던 몽골군이 후퇴하는 것 같더니 저 뒤에서 하나로 뭉친 다음에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후방을 마구잡이로 쓸어버립니다. 그때는 또 뭉쳐다니자고 흩어져서 쓸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방에 5개의 요새에 우리 대군을 모아놨어요. 그러면 그 부대에다 끊임없이 군수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 군수 지원로가 막혀버려요. 그 다음 후방에 있는 군대를 한 번에 다 동원하는 법은 없잖아요. 위험하다 그러면 그쪽에다가 또 이제 지원 부대를 보내야 되는데 후방에 들어가서 모든 도시를 휩쓸면서 도시와 도시의 연결로를 끊어버리면 뒤에 있는 아직 동원되지 않은 군대들의 동원 체제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전방에 있는 군대도 붕괴합니다. 물자도 안 오고 보급도 안 오고 뒤에 있는 모든 명령체가 깨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분산 기동을 해서 후방을 약탈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유목기병들의 오래된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기스칸은 2가지가 다릅니다. 후방으로 들어가서 분산 기동을 하는데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광역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1000km 가까이 떨어져서 너는 여기를 쳐라, 너는 여기를 쳐라. 3년대 뒤로 돌아와서 안양으로 와. 2년대는 다시 부산으로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광역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얘들이 적당히 약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모입니다. 얘들이 어디로 모이냐면 수도로 모입니다. 그래서 도성으로 모여서 도성에 있는 마지막 부대를 전멸시키고 나라를 함락시켜버리죠. 아무리 유목기병들이 이런 전술을 쓴다고 하지만 징기스칸처럼 엄청나게 분산하고 조직적인 기동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러시아를 정복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하고 동유럽, 폴란드까지 가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거죠. 자, 그러면 징기스칸은 어떻게 해서 전통적인 기병을 더 강력한 정복군대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유목기병들이라는 것은 16세기 화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건 맞습니다. 비결이 뭐냐? 일단은 기동력인데 이 전쟁에서 기동력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기병의 전술은 선의 전투가 아닌 점의 전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동으로 하나씩 각계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격을 할 때도 1000명이 한꺼번에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100명씩 50명씩 소부대로 보냅니다. 아무리 적은 병력으로 보내도 절대로 적한테 잡히거나 당하지 않아요. 빨리 움직이니까. 심지어는 적의 후방으로 들어가는데 전쟁터에서 적한테 타격을 줄 때 가장 중요한 게 적이 패전해서 도망갈 때 쳐야 돼요. 그런데 보통 보병들은 적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추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추격할 수 있어도 이게 매복이 있을까 뭐라 할까 이렇게 좌우를 살피면서 가야 되니까 도저히 걔들을 빨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놈 기병들은 매복이 있던 없던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이 포위하면 어떻게? 내가 빠르니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전투를 했을 때도 적을 섬멸하는 비율이 상상 초월하게 빠릅니다. 그리고 기병의 놀라운 장점 중에 하나는 실제 전투를 할 때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병은 말에다가 장비를 왕창 싣고 다닙니다. 어떨 때는 창을 들고 어떨 때는 활을 들고 어떨 때는 몽둥이를 철퇴를 들고 싸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티롤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기병이 무섭습니다. 그 다음 보급에 있어서도 보병은 멀리 일단 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는데 저 마을에 약탈하러 가다간 해가 저물겠단 말이죠. 해 저물면 당할 수도 있다. 마을이 뻔히 있어도 내가 굶어야 돼요. 그런데 기병은 단숨에 달려가서 마을을 털어가지고 말을 여러 필 끌고 가면 혼자 가서도 10사람, 20사람 목도 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병의 약탈 능력은 보병의 100배가 넘어요. 그래서 기병이 그 현지 조달 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몽고군이 모든 기후와 지형을 다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행군하다가 자야 되는데 해발 3000m 고지에서 자면 다 얼어 죽어요. 근데 몽고군은 말을 몇 필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말을 이렇게 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자요.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자면은 얘가 사람이 타 죽지 않게 해주고 한대 지방에 가면은 또 얼어 죽지 않게 해줍니다. 냄새는 끔찍하게 고약하겠지만 걸어 다니는 텐트 역할까지도 해줘요.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파르테안 사법 같은 경우는 말 타고 가다가 뒤로 돌려 쏘는 건데 뭐 우리나라도 고구려 벽화에 다 있지만 말 타고 있는 병사들이 뒤로 쏘는 거는 등자라고 발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유럽에는 8세기, 9세기에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체로 이게 등자 없이 말을 탔기 때문에 기마술이나 파르테안 사법은 못 하는데 이쪽 유목기병들은 돌아가면서 쏘고 뭐 말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면 별거 다 해요. 서양의 중갑 기사들하고 붙으면 서양 기사가 100% 이길 것 같잖아요. 이런 등치도 이따만 도끼 갖고 휘둘러요. 근데 몽고 애들은 몸도 작은 데다가 말도 키도 작아요. 그러니까 도끼로 휙 쳤더니 사라지더래. 야 어디 갔어? 그랬더니 말 배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방 말에 배를 찔러버리거나 다리를 꺾어버리거나 상대방의 발을 찔러버립니다. 이렇게 싸우니까 몽골 기병을 도대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몽골군의 성공 비결의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원래 몽골군이 이렇게 잘 싸울 수 있었던 건 몽골 말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몽골 말은 사실 생긴 건 형편없이 생겼습니다. 다리 짧고 생긴 건 완전히 당나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다른 건 몰라도 지구력은 세계 최강이에요. 경마용으로 쓰는 아랍 정도는 체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는 잘하는데 몽골 말은 개들보다 100km는 더 뛰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뭐 추운데 더운데 참아내고 이런 거는 당할 수준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몽골군의 비결은 몽골 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기병을 세계 기병으로 바꿀 수 있었던 전략적 변화를 하는 데는 이 몽골 말을 한 번 더 개량시킨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육할 때부터 달라요. 말이 몽골 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전사가 되는 게 아니고 개들 중에 10% 20%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개들이 되느냐? 다 시험을 겪어야 됩니다. 어떤 시험을 겪느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여기 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하고 달라도 좀 가혹한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양해를 하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새끼 말을 벌판에 깜깜한 밤에 벌판에 가서 묶어놔요. 그러면 밤에 뭐 늑대 울음 소리도 나고 또 어린 망아지가 엄마랑 떨어졌으니까 엄마 엄마 하고 소리 지른다고요. 근데 이제 뭐 늑대 소리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놈은 입을 다물어요. 내가 여기서 엄마 찾다간 쟤들이 날 죽이러 올 거야. 그래서 입 딱 다물고 밤에 버티는 겁니다. 이런 애는 합격. 무서워 죽겠어. 엄마 안 와. 밤에는 늑대 올 소리도 나. 엄마 엄마가 목이 쉬어라 울어요. 그러면 걔는 소세지 공장으로 가요. 도살령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전쟁을 알아요. 걔들도 지능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말이 히잉하면 얘들도 똑같이 생각해. 아, 뭐 쳐들어왔구나. 그러면 얘들이 순식간에 다 동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이 기병 이렇게 대열에 서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치는 애는 100% 죽여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훈련하느냐? 물 먹으러 갈 때부터 줄수 특히 왜 힘들 때 지성질이 나오니까 물 먹으러 갈 때 못 참고 앞에 말 밀고 파닥파닥 대는 애들은 소세지 공장으로 보낸다. 소세지 공장으로 보내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채찍으로 때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할 때 구타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정말 잔인한 것 같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면 주로 기병용 화살로 공격을 하는데 화살을 몸에 맞을 확률이 사람보다 말이 5배가 높습니다. 여기 찔렸거나 아플 때 아야 그러고 요동을 쳐버리면 그건 타고 있던 기병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장수를 태운 말들은 몸에 화살이 꽂혀도 끄떡하지 않고 같이 달려가야 되고 화살이 꽂혀서 상대방 말하고 부딪혔을 때 같이 말하고 물어뜯고 싸우면서 상대방 기병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 방식이 원래는 초원 기병한테 와 있었는데 징기스칸은 이런 거를 훨씬 더 극대화시키고 특히 중요했던 게 말한테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근데 말한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럴 정도로 훈련 과정을 엄격하게 해서 실제로 사람이 탈 때는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갈을 안 물려야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폐활량이 커집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몽골 기병은 역대 어떤 기병보다도 말들이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거죠. 재갈을 물리지 않고 매복을 시켜버릇하니까 얘들은 스스로 기도 빈익에 소리를 내지 않고 야간 행군을 하고 매복하는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건데요. 이거를 안 물린 상태에서 야간에 소리 내지 않고 기어가서 엎드려 있는다? 이건 역사에 없던 일인데 이거를 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잘 달릴 수 있는 말들을 키워서 그들을 통신병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신병으로 활용하니까 전달해서 하루에 1000km를 왔다 갈 수 있고요. 하루에 150km 이상을 무장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말로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징기스칸은 1000km를 통제하는데 여기서 훗날 전격전의 원칙이 다 나옵니다. 아무리 통신병이 잘 돼도 1000km를 통제하는데 아무리 저기 앞에 나타나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건 못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큰 원칙만 제시하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현장 지휘관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현장 지휘관한테 맡기니까 이 현장에서 싸우는 애들은 또 전투력이 또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징기스칸이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양반은 부족들을 정복하면은 절대적으로 그 부족에서 인재를 뽑아요. 보통 부족들은 이걸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족들은 자기들끼리 하도 많이 싸우고 서로 약탈하고 징기스칸 어머니도 잡혀갔었고 징기스칸 부인도 한번 남한테 잡혀가서 애를 다른 애 낳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니까 한 번 이렇게 있는 애들은 그냥 죽이고 쟤들은 이게 쓰려고 안 해요. 근데 징기스칸이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세계로 가야 되니까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복을 하면 꼭 어떤 사람을 뽑냐면 그 부족장이 2인자, 3인자를 봐요. 2인자, 3인자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은 있는데 대장은 못 되고 부대장하고 뭐 이러면서 살던 야심 있는 사람들. 꼭 요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너를 부족장 만들어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을 바칠래 안 바칠래? 그러면 당연히 바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혈통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이 좋은 젊은 애들을 무슨 특별 부대로 만들어요. 너희는 특별한 아이들이야. 여기서 니들이 능력을 발휘하면 남보다 더 큰 포상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얘들이 몇 배는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항상 더 높은 목표와 먼 지방을 제시해서 그곳에 가게 만듭니다. 정말 얘들은 3년, 5년을 행군해요.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지구 끝에 가서 얼음이 나올지 황금의 궁전이 나올지 모르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씩 가라고 그래요. 가서 있으면 털어봐.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데 그런 식으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맡겼던 것이 징기스칸이 최단 시간 내에 거대한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 즉 최고의 군대를 최고의 능력으로 개량했지만은 여기에 바로 이러한 사명감과 능력과 성취욕이 있는 사람들을 섞었기 때문에 세계 제국이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제가 알렉산더를 했는데 알렉산더를 하면 꼭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계십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제국은 어떻게 됐나요? 알렉산더의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 궁금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